자, 녹화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환율이란 무엇이냐? 자, 환율은 각 통화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자, 환율이 상승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뭐냐면,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좀 이게 그지 같아. 우리나라는 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보통은 어떤 나라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나라들은 자국 통화 기준으로 몇 달러 이렇게 보통 표시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1달러당 몇 원. 예.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 이걸 이게 환율 사대주의라고 하는데, 예.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진 않아. 근데 사실 복잡하지 않은데 다른 나라보다도 한 번 꽈서 생각해야 돼. 이게 좀 안 좋아요.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자,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어는 100엔당 몇 달러, 뭐 1유로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0원 1달러당 지금 1500 얼마죠? 1500 뭐 30원 뭐 이러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환율이 우리나라 통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외국 통화 달러 기준으로 환율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율은 각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해할 때 요걸 거의 애운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굳이 애워야 되나?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예,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뭐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즉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원화 가치 떨어졌다는 얘기고, 예, 원화 가치 하락, 원화 절하라고 하는데 사실 절하, 절상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원화 절상, 절하는 고정환율제 때 쓰는 거예요. 고정환율제 때 쓰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고정환율제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고정환율제 쓰고 있는 나라 어디에? 중국밖에 없죠. 지금. 예, 중국 사실 주요 무역 상대국 중에 중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절상절하란 말도 틀린 얘기인데, 즉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하락했다는 얘기.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 그 말은 즉 우리는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율이 상승했다, 원달러가 상승했다,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같은 말입니다. 되게 어렵죠. 이게 만약에 1000원당 몇 달러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다, 원달러가 상승했다, 원화가 상승했다라가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럼 상승. 그럼 똑같이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괜히 앞에가 1달러 기준이라서 그래서 이게 한번 꽈야 되는 거예요. 원화 가치를 생각했을 때 한번 꽈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했다, 원달러가 상승했다. 이거 보시면 상승은 했지만 1달러당 1,400원이었다가 1,500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올랐죠. 원달러는 상승했죠. 근데 원화 가치는 떨어졌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뭐냐?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1,500원에서 1,400원 떨어졌어요. 그럼 환율이 하락했죠. 원달러는 하락했죠. 근데 원화 가치는 상승한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됐어야 됩니다. 벌써부터 머리 아프면 안 돼요. 이게 환율 사대주의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왜 이러지? 이래서 보통 환율을 공부하다가 다들 여기서 접어버려. 뭐 이렇게 복잡해 우리나라는. 안 해. 그냥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바꾼지 모르겠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자, 그럼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 즉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화 절하란 말은 사실 이제 고정환율제 때 쓰는 얘기인데 요걸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수출업종이 유리합니다. 수출업종이 왜 유리하냐는 뒤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내수는 불리합니다. 지금 원화가 가치가 떨어졌죠. 환율이 상승했죠. 원달러가 상승했죠. 원화 가치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수출은 유리하지만 수입하는 입장은 불리하다. 우리나라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원유 가격도 올랐는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지. 불리하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가 감소한다. 이유가 뭐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원달러가 상승했으니까,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졌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원화 자산을 갖고 있으면 손실이죠.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는 거 맞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환율이 하락했다,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원달러가 하락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수입하는 입장은 내수 수입 쪽에서 종사하신 분들은 좀 편해요. 적은 돈으로 수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왜 불리한지는 또 이제 뒤에 보면 나오고.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 투자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원달러가 하락했을 때 원화 가치는 상승하니까. 됐죠? 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즉 원화가 약세했을 때 한번 보자고요. 환율이 상승했을 때, 원화가 약세했을 때 한번 보자고요. 자, A 기업이 제품 B를 한 개에 10달러에 수출을 해요. 수출할 때 10달러를 받아요. 근데 1달러당 1,000원일 때 한번 보자고요. 1달러당 1,000원일 때 A 기업은 한 개당 그럼 얼마의 이익을 얻습니까? 10,000원의 매출을 발생시키죠. 한 개당 1,000원이니까 이게 10개면 10,000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1달러당 이게 1,100원이 돼봐. 그러면 총 10개를 팔면 11,000원의 매출이 생기겠죠? 그쵸? 11,000원의 매출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돈은 더 벌지. 그쵸? 달러로 팔았으니까 달러 팔을 걸 다시 원화로 환전하면은 11,000원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매출액은 올라가죠? 더. 그럼 얘네들이 매출액을 올릴까? 매출액을 더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가격을 떨어뜨리겠지. 9달러에 팔아버리겠죠? 9달러에 팔아버리면 9,900원 들어오잖아요. 10개 팔았으니까. 그쵸? 1,100원일 때, 환율이 1,100원일 때 이걸 10달러에 팔다가 1,100원 되니까 9달러에 팔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9,900원이 들어오겠죠? 이게 기존에 10,000원 매출 생긴 거 9,900원 매출로 바뀌었잖아요. 100원 차이잖아. 근데 1달러를 더 싸게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이 살 때 입장에서 딱 보면 가격이 더 싸잖아요? 싸니까 싼데? 그럼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어떻게 된다? 마켓쉐어 비중이 올라간다.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되셨죠?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자, 반대가 아니라 그대로 한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반대로 한번 요거 볼게요. 수입한다고 생각합시다. 수입한다고 환율이 상승, 원화가 약세일 때, 그러니까 원화가 1,000원일 때 수입한 사람은 예를 들어 10달러짜리 수입하려면 10,000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원화가 1,100원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10,000원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11,000원을 써서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한 입장은 불리하죠. 자, 수출은 왜 유리하고 수입은 불리한지 이제 답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이 환율이 상승했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 한번 보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A가 10,000달러 들고 왔어. 한국에 투자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1달러당 1,000원이에요. 그러면 총 뭡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해요. 달러로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못해. 왜 못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원화로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다 상장하고 싶은 거예요. SK하이닉스가 미국에다 상장하고 싶은 거예요. 원화 가치 때문에 자기들이 주가가 잘 안 오르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원화 가치가 하도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왜 미국에다 상장해 놔버리면 그 달러로 거래하잖아.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그쵸?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했어요. 투자해서 원화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투자했는데 하나도 안 올랐어. 손실도 보지 않았어. 떨어지지도 않았어. 오르지도 않았어. 그대로야. 주가가 그대로 가 계속. 에이, 하지마. 한국 투자하지마. 빼. 돈 빼.
뺐는데 그거 뺄라고 딱 봤더니 1달러당 1,100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분명히 10,000달러 들고 왔는데 환전해 버리니까 9,090달러만 들고 나오는 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하나도 변동성이 없었는데 단지 환율이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그거 원화를 다시 환전해서 갖고 와 보니까 난 10,000달러 두고 왔는데 가정할 때 보니까 9,090달러더라. 그럼 어떻게 되죠? 손실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손실 나잖아. 그죠? 환전 수수료 이거 다 빼고요. 다 뺐을 때 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원화가 강세일 때, 환율이 하락할 때, 원화가 강세일 때, 원화는 강세인데 환율은 하락했다고 하죠,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수입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당 1,000원에 이걸 사요. 수입업자는 이제 예를 들어 원유를 산다고 쳐봅시다. 그럼 배럴당 예를 들어 1달러로 하고 1,000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난 10,000원 들여서 10개를 그러니까 10달러니까 이거를 전체 가져가려면 이제 10,000원을 딱 땡길 수 있겠죠. 10,000원으로 딱 샀어요. 근데 이게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 나는 10,000원을 안 쓰고 9,000원만 써도 수입이 가능하죠. 그렇죠? 반대로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자고. 수출하는 입장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1달러당 1,000원에 수출해서 10개를 팔았어. 그러면은 10,000원이 매출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다시 원화가 강세가 돼서 1달러당 900원이 돼버리니까 내가 10달러를 좀 달러를 벌었는데 한 개 해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달러를 벌었는데 그 달러를 다시 환전해고 오니까 뭐 어떻게 돼요? 매출이 줄죠. 원화가 강세가 돼버리니까 매출이 더 줄어버립니다. 환율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삼성전자는 달러로 벌었겠죠. 미국에서 반도체 팔아가지고 그거를 환전을 해요. 환전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다 환전하지 않더라도 갖고 있는 달러를 원화 기준으로 표시를 해서 얼마가 현재 벌었다라고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차익을 보죠.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또 50조 넘을 것 같은데 환율이 1,500원까지 가버렸으니까 50조 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0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가치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는 버는 돈 똑같은데 달러로 번 건 똑같은데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원화로 이거 바꿔서 딱 표시를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야.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자, 미국에서 또 똑같은 그 A가 지난번에는 가만히 있었더니 손실 봤어. 오히려 원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10,000달러 들고 1달러당 1,000원 때 들어왔어요. 총 1,000만원 환전하고 다시 한국 주식 한번 투자해보자 했는데 또 똑같이 안 움직이지도 않아. 수익률 0% 떨어지지도 않아 오르지도 않아. 그래서 역시 한국은 안 되겠다. 그래서 매도했어요. 매도하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1달러당 900원이야. 갑자기. 그러면 나는 분명히 10,000달러 들고 왔는데 환전하니까 11,111달러가 들어오죠. 가만히 놔뒀는데 수익 난 거죠. 그렇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금리하고 환율 관계. 아까 했던 금리하고 환율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자, 환율이 상승한다.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자본이 유출된다는 얘기예요. 자,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얘기.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국 통화 가치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졌죠.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1달러당 1,500원을 1,400원으로 떨어뜨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금리를 올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금리 못 올리지. 왜 못 올려요? 가계대출이 많으니까. 기준금리 올려버리면 가계대출 다 무너지고 경제 성장도 떨어질 텐데.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야 지금. 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만약에 근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으로 돈이 흐르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원화가 은행으로 흐르겠죠. 그럼 시장에 있는 원화의 전체 총량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뭐든지 줄어들면 가치는 올라가죠. 그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금리를 올리면 통화 가치는 올릴 수 있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나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막 자국 통화 가치가 완전 똥값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막 80% 90% 올려버려요. 완전히 지금 자국 통화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뭐 자국 뭐 예를 들어서 밥 한 끼 먹는데 가방에다가 돈 지폐 막 이만큼 들고 와야지 겨우 한 끼 먹고 이럴 정도가 됐었잖아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나. 근데 이런 나라들은 그럼 자국 통화 가치를 올리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너무 급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너무 급락하고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거예요. 막 아르헨티나 90 몇 프로까지 올렸어요, 여러분. 1년에 돈 맡겨 놓으면 이자를 97%가 줘요. 1억 맡기면 9,700만 원 준다고 1년에 이자를. 근데도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맡겨. 왜냐? 그 사이에 은행에서 이자 주는 것보다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다가 막 안 잡혔죠. 튀르키예도 옛날에 뭐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기준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리죠. 막 갑자기 막 17.75%에서 24%까지 올려버리고. 그죠? 자, 반대로 환율이 하락한다.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국 통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수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적당히 움직인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환율 가치가 예를 들어 원화가 상승한다. 원달러가 상승한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 조금씩 하락한다는 얘기. 요런 게 조금씩 그러면 괜찮아.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크게 요즘 같은 이런 상황처럼 급격하게 막 하루에 13원씩 오르고 막 이래버리면 사실 쉽지 않죠. 이렇게 올라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통화를 조절하는 방법, 그러니까 환율을 방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원달러가 계속 떨어져요. 환율이 떨어져요.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계속 꾸준히 조금씩 떨어지고 이러면 좋아. 경제가 좋은 거니까. 근데 급격하게 원화 가치가 강세가 돼버리면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면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강세가 돼버리면 그러면 수출이 갑자기 확 안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럼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금리를 내려버리면 그럼 원화가 강세가 되던 게 조금 덜하더라. 되셨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나 여기까지 좀 이해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1번씩 한번 눌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이제 환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하는지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자, 통화 가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하락하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경제가 좋아지면, 이렇게 쭉, 경제가 좋아지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이렇게 오릅니다. 왜냐면 경제가 좋아지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달러를 많이 벌고,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달러가 많은데, 자국 통화는 그대로야. 그럼 달러가 많은데 자국 통화가 그대로면 자국 통화 가치는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국 통화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뭐가 안 돼요? 수출이 잘 안 되죠.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비싸지니까 그 나라의 물건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럼 수출이 잘 안 되겠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경기가 다운되겠죠. 경기 다운되면 어떻게 돼요? 통화 가치는 다시 또 떨어지죠. 그쵸? 그리고 다시 또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다시 또 수출이 잘 돼. 다시 또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경제가 올라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서 진행되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국도, 우리와 교역하는 그 상대국도 우리나라랑 교역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 적자를 보면 안 좋겠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너무 잘 벌어가지고 잘 번 것 때문에 다시 달러가 많아지고 그러면 자국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출이 안 돼. 안 되면 이제 이 나라가 무역이 다시 흑자가 되겠지. 흑자가 되면 다시 올라가요.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런 식으로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란 거는 서로의 무역의 균형을 맞추는 추예요. 근데 이 무역의 균형을 맞추는 무역 균형이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역 균형. 근데 이 무역 균형을 누가 다 깼어? 무역 균형을 깼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가 깼을까요? 나라가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환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뭐예요? 중국은 위안화를 고정환율제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으면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야죠. 하는데 중국이 딱 생각해보니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고정환율을 딱 써가지고 위안화 가치 올라가면 막아버려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위안화를 고정환율제는 그 중앙은행이 이렇게 환율을 고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위안당 12위안당 뭐 얼마, 1위안당 얼마,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고시를 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고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은행이 자기들이 돈을 많이 달러를 벌고 있는데도 그 위안화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위안화 가치를 안 올리고 위안화를 평가절하 계속 평가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만 돈 버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야 가치가 올라가면 또 수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나라가 돈을 벌고 또 그러다 보면 중국이 다시 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시 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또 다시 수출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또 반등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데 중국은 고정환율제 써버리면서 이 전 세계의 균형을 다 깨버려요. 전 세계 무역의 균형을 다 깨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이 잘 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도 전에 죽었던 이제 아베 총리도 그렇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도 마찬가지지만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떨어뜨리려고. 근데 일본 중앙은행은 지금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자,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일본 엔화 가치는 강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엔화를 약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돈을 더 풀어가지고. 서로 정책이 상충되고 있죠, 지금 계속. 일본 정부는 계속 재정 정책을 쏟아 부어가지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거야.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수출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어떤 생각을 했어? 다들 수출을 잘 되게 하고 싶으니까 다들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막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환율 전쟁이 계속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트럼프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떨어뜨려야 수출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돼야 제조업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준금리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내려라. 기준금리 내려라. 기준금리 내려야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에 있는 돈이 시장으로 흐르죠. 기준금리 내리면은 시장으로 흐르잖아요. 아까 금리를 설명해 드렸지만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에 있는 돈이 시장으로 흐릅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은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겠죠. 달러 가치 떨어지면 수출이 잘 되죠. 수출이 잘 되면
제조업이 살아난다. 이 논리인 거예요. 트럼프는 근데 그 논리인데 자꾸 하는 짓은 달러같이 올리는 짓만 하고 있어 지금 계속. 전쟁에 무역 전쟁에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자꾸 달러같이만 올려주고 있는 거야 계속.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잘 돼서 제조업을 살리고 싶으면은 사실 무역 전쟁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관세를 붙이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돼. 금리를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흐르고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에 흐르면 달러가 적어지죠. 달러가 적어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자꾸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돼서 제조업을 살리고 싶은데 자꾸 자기가 하는 정책은 다 반대로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철학이 없어. 철학이. 경제 철학이 없어. 스코페센트가 그나마 이제 재무장관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그나마 좀 철학이 있는데 그래서 스코페센트는 약달러 포기했어요. 약달러를 포기했죠. 네. 자, 아무래도 약달러 될 것 같지 않은 거야. 지금 전쟁 있으니까 더 안 되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스콧 베센트가 뭐 포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전쟁을 하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 떨어지겠지. 나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전쟁 딱 멈추면 그 뒤로 그 전쟁 막 동풍기 때문에 달러는 떨어질 거야. 그럼 제조업은 살아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이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왜 달러가 왜 올라갑니까?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으니까 달러는 전쟁 나면 불안하면 달러부터 들고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가 확 올라가고 달러가 확 올라가니까 최근에 금값이 떨어졌죠. 이틀 동안 조금 반등은 나오긴 했는데 금값이 밀린 이유는 뭡니까? 달러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의 상대 비교 통화는 아니지만 금이 달러의 상대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달러는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지만 금은 돈을 맡겨도 이자를 안 줘요. 대신 달러는 화폐 자산이고 금은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환율에 대한 거 다 했어요 지금. 야 이렇게 환율 이 정도 하면 다 알아야 돼 이제. 금리랑 환율을 다 같이 한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자, GDP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금리를 먼저 얘기할까요? 금리는 GDP를 올리려면 금리를 내리면 되죠. 금리를 내리면 되고 금리를 내리게 되면 돈이 풀리니까 돈이 풀린 것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리니까 다시 또 금리를 올리게 돼. 그럼 도로하면 답이 돼 나중에.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경제를 올리는 효과는 있더라. 근데 그 효과가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GDP 올리는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 그 환율에 따라서 GDP는 바뀔 수 있다. 자,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환율에서 그리스 같은 경우 예전에 그리스 유럽의 문제아들. 유럽의 문제아들이 문제아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얘네들이 다 재정 적자잖아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프랑스도 합류했죠. 스페인은 최근에 좋아졌어요. 그리스도 조금 좋아졌고. 근데 얘네들을 또 보세요. 얘네들은 통화가 뭘로 묶여있어요? 유로화로 묶여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가비 교환이 됐을 때 그때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해운업하고 관광업이 주 산업인데 해운업은 일단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라 물동량이 줄었죠. 물동량이 줄으니까 그리스 안 좋겠지. 그렇죠? 그리고 관광업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싸야지 잘 되죠. 지금 일본 관광 왜 많이 가요? 일본 관광은 왜 많이 갑니까? 일본 엔화가 싸니까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가 자국 통화였으면 괜찮은데 유로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지금 안 좋아. 안 좋은데 환율은 화폐 가치는 안 떨어져. 왜? 유로화에 묶였으니까. 그때 독일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엄청 좋았어. 독일은 자국 산업도 잘 돼, 수출도 잘 돼, 다 잘 되는데 유로화가 이만큼 가치가 올라야 되는데 유로화가 이만큼 안 오르고 요거밖에 안 오르는 거야. 왜냐? 그리스나 이런 애들이 별로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수출이 얘도 계속 잘 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억울하지. 아니 우리 유로화 이거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독일이랑 딴 나라들이 괜찮으니까 유로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도 안 와. 해운도 안 돼. 그러니까 나라 망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안 좋죠. 프랑스 안 좋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럽이 안 좋으니까 유로화도 좀 안 좋죠. 안 좋긴 해. 프랑스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프랑스도.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됩니까? 이해가? 자, 완벽하게 이해했다. 2번 완벽하게 이해했다. 30분 만에 딱 끝냈어요. 환율 더 볼 것도 없어. 이게 끝이에요. 환율은.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살면서 환율은요 오늘 배운 게 다예요. 쉽지 않습니까? 나만 쉽나봐. 나만 쉽나봐. 다들 2번을 누르는데 좀 주저하고 있어요. 예. 나만 쉬운가 보네. 하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한 거를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 번 복습을 하더라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금리, 환율 헷갈려 할 거예요? 언제까지 금리 환율로 헷갈려서 아니 FOMC에서 그 기준금리를 최근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밖에 못 내린다고 하잖아요. 예. 올해 한 번밖에 못 내린다는. 오늘 간밤에 파월 의장이 한 말 했는데 기준금리 안 내릴 줄 알았더니 한 번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때문에 살짝 떴거든요. 주가가. 왜 그렇습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준금리를 조금이라도 내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행의 돈이 어떻게 돼요? 시장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가면 주식 투자에는 좋겠죠. 그쵸? 근데 이건 단기적으로 좋아요. 단기적으로. 보통은 기준금리가 오를 때 이게 왜 올라야 되면 물가가 과열 때 경기 과열 물가 상승 요 구조일 때예요. 이 구조일 때만 국한된 얘기예요. 보통 기준금리가 오를 때 주가 지수가 오릅니다. 하지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기준금리가 금리를 내릴 때 주가 지수가 올라요. 다만 이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준금리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주가 지수는 좋겠죠. 지금 기준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다. 못 내린다는 얘기는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래 내렸어야 되는데 동결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오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올라. 경제 성장이 되든 말든 일단 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중앙은행은 무조건 물가가 1번입니다. 물가를 잡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경제 성장을 다 필요 없고 물가 오르면 기준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현재 환율이 자꾸 오르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좋겠죠. 근데 이것도 어폐가 있어. 자, 옛날엔 괜찮았어. 환율이 상승하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안 그래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주로 턴키로 한 방에 고정 가격으로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뭐 1년 동안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계약할 당시 환율이 중요해요. 중간에 바뀌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뭐가 더 생기거나 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환율이 바뀌면 달러로 팔았던 그 달러를 환전할 당시, 그러니까 환전은 꼭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가 한 몇천억 달러 있어요. 그럼 그걸 현재 원화 가치로 평가해서 실적에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좋아요. 근데 실제로 좋은 거는 장부상에 드러나서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점유율을 늘려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산업에서 우선권을 갖고 통제력을 갖고 점유율을 딱 먹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사실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성향은 없다. 왜냐하면 턴키로 1년에 한 방에 계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뭘로 승부해요? 품질로 승부하는데. 저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옛날처럼 품질이 애매해. 최고는 아니고 막 중간하고 애매해요. 그러면 가격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돼서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가 됐다고 치면은,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려도 팔아야 되거든.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면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고요. 왜냐? 우리나라 원래 품질이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살려는 사람은, 우리나라 제품을 살려는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해서 사지 않아. 그냥 우리나라 제품이 좋아서 사는 거야. 한국 거, 삼성전자 사야지. 아우, 그런 거 사야. 너 어떻게 다른 나라 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써? 야, 반도체 삼성전자 써야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현대차, 자동차는 달라요. 자동차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요. 그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돼요. 그럼 현대차는 많이 팔려요. 자, 현대차를 고민하는 사람은 BMW, 벤츠, 아우디, 일본 도요타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확 차이가 나. 그러면 그냥 현대차 사자 그냥 이렇게 되죠. 제네시스 사자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 혼자 약세일 때가 문제지 지금 엔화도 같이 약세거든. 근데 우리나라 약세가 좀 더 심하죠. 좀 더 빠르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좀 더 좋겠지. 좀 더 많이 팔리겠죠. 왜?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 오늘 추가하면서 가능했다. 지금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환율이 이런데. 자, 되셨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른 거?
자, 반대로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자, 그냥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 여기서, 자, 여러분 다 여기서, 자, 설문조사 참여. 나는 여기서 수입을 하는 사람이다. 수입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냥 일반 내수 소비자예요. 내수 소비자는 우리나라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내수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는 무조건 수입하는 입장입니다. 자, 나는 무조건 나는 내수 소비자다 하시는 분은 1번. 아니다. 나는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번. 뭐 여러분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전 참고로 저는 뭐겠습니까? 제가 뭐 해외 펀드 매니저인데 해외 투자 자산 유치해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까? 저 1번이에요, 저도. 제가 장담할까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서, 자,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내수업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이 행복하려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원화 가치는 상승, 즉 원달러는 하락해야 됩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당장 기름을 쓰기부터 하잖아. 우리는.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에 사활을 걸죠. 소수 20%를 위해서. 즉 소수 20%를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대기업을 위해서. 자, 우리나라 산업구조는요,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중간재를 만들고 그걸 대기업에 납품해서 대기업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다 그래요. 우리나라 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중소기업만 죽어나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아니, 중간재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그래. 저 대기업님, 저희가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사는데요, 많이 요즘에 원화 가치가 안 좋아서 좀 비싸요. 그래서 조금만 가격 좀 올려주세요. 저 대기업님 납품하는데 제가 좀 올려주면 안 될까? 그 대기업 뭐라 그래요? 꺼져. 싫어, 싫으면 우리 이 돈 주고 살 건데 아니면 하지마. 딴애 부르면 돼. 대기업은 단가 후려치죠. 계속 비싸게 납품할 거 아무리 안 받아. 그러니까 중소기업 마진은 점점 줄고 대기업만 수출하는데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지금 몇십 년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몇십 년은. 그냥 전 국민이 피땀 흘려서 대기업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 뭐라고 해요? 낙수효과다. 대기업이 살아야 걔네들이 돈 많이 벌면 많이 쓴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개뿔 낙수효과 지금까지 입증된 적이 없어.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하루에 5끼 먹어요? 3끼 먹지. 딱 똑같이 3끼밖에 안 먹어. 심지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운동한다고 잘 먹지도 않아. 뭐 먹어요 근데? 뭐 먹겠습니까? 오마카세 가고 파인다이닝 가고 캐비어 먹고 막. 캐비어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우리나라 생산 좀 한대 하긴 해. 요만큼 해요. 다 외국 수입해가지고 그런 데다 돈 쓰고 있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대기업이 돈 많이 벌어서 막 대기업 종사자들이 막 돈 엄청 버는 거 가지고 그래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그냥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5끼씩 먹고 하루에 막 이거 그렇지도 않아요. 그 돈 많이 벌면 못 땄습니까? 명품 사기 바쁘지. 뭐 시계는 뭐 바쉐론 콘스탄틴 사고 막 명품 사고 샤넬 백 사고. 그 우리나라 거 삽니까 그게? 그게 우리나라 거 사는 거예요 그게? 백날 해봐야 낙수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럼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대기업 살려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업이? 그걸 알면 사회에 많이 환원해야지. 이게 지들이 성심 쓰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 개 돼지들밖에 없나봐. 뭐 대기업이 좀만 하면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대기업이 잘 돼야죠. 뭐 삼성 잘 돼야죠. 그래야지. 그냥 평생 개 돼지로 살아. 그렇게 살 거면 그냥. 그러니까 맨날 개 돼지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전 국민이 매달 지금 솔직히 얘기할까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전 국민이 매달 전 국민 2, 3만 원씩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개 돼지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 내가 개 돼지니까 뭐 내가 그 도와주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그러니까 전 답답한 게 왜 삶을 다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고 있는데 당연한 권리예요 이거는. SK하이닉스 최근에 SK하이닉스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SK하이닉스 직원이 글 올렸어 블라인드에다가.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나온 거는 전 국민이 도와줘서 그런 거다. 내가 이거 나 전 국민 도와줘서 그런가 이거 기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 이거 보고 울었어요 저는 진짜. 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도 있구나. 자기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아는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SK하이닉스 직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보고 나도 기부하겠다 해가지고 기부 러시에 있었잖아요 이번 최근에. 그러니까 사회가 성숙돼야 돼 내가 봤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조금 있다는 게 저는 조금씩 우리 사회가 조금씩 성숙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거 당연히 니네가 이거 우리 때문에 돈 벌었으면 니네가 투자하고 나라에 더 투자하고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희생해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냥 굽신굽신. 평생 그렇게 개돼지로 살면은 그냥 개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율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누가 지금 피해보고 살고 있는지 계속. 여러분들 제발 좀 그런 좀 사대주의 같은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제발 부탁인데. 제가 너무 약간 극단적입니까? 저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SK하이닉스의 그런 직원이 그 글을 올리면서 저는 보면서 아, 이 직원이 이렇게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게 왜 이게 고마워야 될 일인지. 물론 고맙지, 기부하니까. 근데 SK하이닉스가 더 했어야지, 이거를. 전 삼성 노조도 재수없는 게, 그러면 지들이 그렇게 많이 돈 쳐번 게 지들이 잘해서 그런 거냐. 전 그거예요. 나라에서 전 국민이 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럼 지들이 첫 돈 받을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럼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이재용 회장님이 많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삼성 진짜 개쓰레기 회사였어요. 진짜. 에? 배당도 그지같이 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현금만 쌓아놓고 있어. 근데 지금 막 투자하려고 막 하고 있죠. 그럼 노조도 좀 그러면 좀 적당히 욕심 부리고, 그럼 우리 줄 거 이 정도 주세요. 근데 이거 안 주고 이거 정도 줄 거면 우리 줄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해 주세요. 이러면 전 국민이 지지하지. 근데 그거 좀 더 뭐 물 들어올 때 노졌겠다고 그 돈 벌려고 아주 그냥, 물론 직원들의 노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로지 지들만 잘해갖고 돈 버는 거냐고요 이게. 아, 갑자기 열불나가지고 또, 아, 나 삼성전자 또 노조 파업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나 진짜 열불나고 죽겠네 진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차 노조도 마찬가지. 현대차 노조는 일단 유튜브 보면서 조립이나 하지마 진짜. 아유, 나 진짜 현대차 단차 맨날 많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물론 지금 많이 안 그런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어디 특정 공장 가면 막 유튜브 틀어놓고 조립하고, 그러니까 안 맞지. 그러니까 뭐 그만 흥분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흥분 그만하고 흥분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환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감정이 격해져가지고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